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모두의 심리학 편에서 곰돌이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댓글이 어쩜 그렇게 다들 깊이 있고 또 공감 어린 댓글들을 남겨주셨는지. 그러게요. 네. 그 곰돌이님의 삶을 응원하고 어떤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네, 댓글을 읽으면서도 또 힐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모두의 심리학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SN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방송들에서도 저희가 종종 SN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걸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SNS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남 얘기가 아니죠.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심심할 때 SNS를 정신 차려보면 제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 없이 클릭, 좋아요 이런 걸 막 누르면서 시간을 죽이는 느낌? 그래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저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하면서 대박사님이 SNS를 잘 조절하게 되면 이 방송이 대성공이겠네요.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저 역시 SNS를 무지무지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늘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방송하잖아요. 네. 셀프 치유 방송?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SNS 자체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절대 써서는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생각 없이 쓰고 있던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네. 그러면 SNS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SNS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SNS에 이렇게 빠져들게 될까? 이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선 저만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보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관음증인가요? 또 그렇게 되나요? 보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다 치면 저는 약간 애들 사진? 그리고 음식 사진 같은 거 좀 가끔씩 올려요. 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우리 애들 예쁜 모습? 대박사님 애기들이 예쁘죠. 네.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을 때? 그래서 특히 또 저희 애들 예뻐해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다 사진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공유하고 싶고 아무튼 좀 자랑하고 싶을 때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자랑할 만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SNS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SNS 친구들은 저랑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사가 되게 유용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분들이 정보 큐레이터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양질의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용도로 SNS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학구적이시네요. 관음증인 저와는 달리. 너무 비교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얘기도 그렇지만 또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SNS를 왜 사용하는가 이유를 물었더니 50%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12%가 일기처럼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서 라고 했고요. 한 7%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다음에 2% 정도의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라고 했고요. 뭐 기타 29%가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뭐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의식적인 태도 조사이고 저희가 무의식에서 했던 것처럼 암묵적인 태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언급된 이유들이 대부분 좀 사회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
것들이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 SNS 편을 준비하면서 리뷰 논문 하나를 봤는데 그 논문에서도 사람들이 SNS를 하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NS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인과 연결시켜주고 나의 어떤 인상, 임프레션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얘기를 게시하게 해주고 또 이런 피드백들을 주고받게 해주고 남을 관찰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은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떤지를 비교하면서 이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 때문에 SNS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 때문에 SNS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저 역시도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운 거는 지금 지인들 중에도 SNS 덕분에 더 친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거나 생각을 가진 거를 알 수 없었을 거니까 어쩌면 지금처럼 친해질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통하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행복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회적 욕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소통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랑 함께 있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이런 마음의 표현인 건데 좀 저는 생각할수록 이게 되게 역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면 SNS를 과연 할까요? 그래서 결국 SNS를 하는 아주 밑마음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외롭거나 우울한 사람들이 SNS를 더 많이 하고 또 선호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외국의 무디라는 연구자가 한 연구인데요. 실제로 또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우울한 외로움을 많이 지각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더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 노출을 더 많이 시도해서 외로움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방을 더 많이 함으로써 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욕구를 채운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뭐 물론 외로울 때 SNS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또 외로워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워낙 자기 표현하는 거, 자기 PR 이런 거가 시대니까.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고 더 알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 내가 몇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일종의 재산 같은 권력 네,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굉장한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자기 얘기라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뇌과학자인 카우프만이라는 연구자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활성화되는 이 뇌의 영역이 실제로 음식이나 돈이나 성관계 또는 도박 등으로 쾌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일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 쾌락중추라고 부르는 이 변형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편심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이 도파민, 이 도파민이 뿜뿜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2012년인가요? 발표돼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연구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타미르라는 학자와 이제 동료들이 이제 연구한 거였는데 fMRI 안에 사람을 이제 넣어놓고 뇌를 스캔해 보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지금과 동일하게 자기 얘기를 할 때 뇌가 이제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면 보상이 좀
좀 별로 많이 주지 않는다. 다른 얘기를 할 때보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보상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 얘기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쾌락 중추에 빨간불을 팍팍 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SNS랑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SNS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게 그 SNS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관심을 받고 이런 거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쾌감이죠, 완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SNS에는 좋아요, 하트, 공감하기 이런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 하는 것만 해도 신나 죽겠는데 심지어 내 얘기에 누군가가 막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 완전 최고죠. 그때 막 칭찬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뇌가 좀 단순해서 컴퓨터가 칭찬하는 건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SNS는 사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타인이 하는 칭찬이니까 좋을 수도 있다 쳐도 심지어 이건 컴퓨터에 입력된 말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도 좋은 말 해주면 막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SNS에서 어쨌든 모르는 타인이거나 아니면 먼 타인이어도 누군가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뿜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거기다 내가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고 외로울 때 누가 좋아요 하트 이러면 하트가 마음속에 콱콱 박히는 거죠. 그 이모티콘 떠오르네요. 이렇게 하트 팍 박히는. 근데 이 SNS에서 우리가 좋아요를 받을 때 아까 말한 그 쾌락 중추가 자극된다는 연구가 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좋아요를 누를 때도, 그러니까 받을 때 말고 내가 누를 때도 우리 뇌는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가 보상을 받는 경험이 되니까 SNS에 점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올리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고 보면서 좋아요를 그렇게 눌러대는데 사실은 관음증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 고백하는 건가요? 이렇게 누르는 순간에 받는 보상이 저에게도 있었던 그런 거네요. 거죠. 네. 어찌됐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욕구로 인해서 SNS를 시작하게 되지만 그 이면에는 어쩌면 외로움, 그리고 직접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혹은 피곤함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수 있겠고 또 자기 과식,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즉각적인 보상을 주고받는 이 강력한 보상 이런 게 더 SNS에 빠져들게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SNS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SNS가 이런 우리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원하는 대로 외로움도 덜어준다면 참 그만큼 좋은 친구도 없을 텐데 사실은 항상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또 실제 대인관계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또 이 SNS라는 것이 언제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연결 기능이 있고 또 정보 습득이나 공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더 행복을 느낀다. 이런 연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SNS를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에서는 좀 일관적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NS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우선은 사회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 비교 중에서 특히 상향 비교, 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걸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부정적 사회적 비교라고도 해요. 근데 SNS 할 때 어때요? 우리가
잘난 사람들, 나보다 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뭐 핫플레이스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막 이렇게 착용한 사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걸 또 찾게 되고 늘 화려하고 멋진 것에만 노출이 되니까 어쩌면 계속 상향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초라해지게 되고 또 실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저렇게 화려해야만 한다 이런 그쵸.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근데 실제 삶이 그 사람들조차도 실제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는 기본적으로 다 행복한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도 최고의 행복.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슬픈 일이 있어도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 되게 멋있고 감성, 이 감수성이 있게 또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평범한 나의 삶은 되게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멋지게 표현하지 못하면은 내 감성이 되게 뒤떨어진다, 구리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타인과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SNS를 하다 보면 인맥 같은 것도 비교를 맞아요. 하게 되죠. 네. 저 사람들은 되게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고 끼리끼리 되게 또 그런 뭐 많은 팔로워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또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 비교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SNS와 사회 비교가 관련된다는 연구 굉장히 많죠. 네,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바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향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노출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지만 좀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께 자꾸 피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노출돼서 상향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열등감,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족으로 연결된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 제가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런 경향들이 자기 삶이 좀 불행하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오히려 이 SNS를 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SNS의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로는요, 이 거짓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SNS에서 이 좋아요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파민이 방출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취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하다가 좌절됐을 때 또는 그것이 성취되기 어려울 때 그냥 아주 쉽게 그 성취감을 느끼는 방법은 이 SNS를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쉽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받으면 가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SNS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편심 인스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알편심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SNS 줄이라는 얘기하면서 또 인스타를 홍보하는 이 아이러니.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다가 나름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회 이렇게 소개하는. 근데 거기 좋아요를 제가 은근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올랐나 체크하고 좀 팍팍팍 오르면 기분 괜히 좋고 없으면 아유 내가 왜 그렸나 막 아이고 막 이런 생각 들고 그 묘한 성취감이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 그렸다고 해서 칭찬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SNS에서는 좋아요라는 그 버튼이 저한테 자꾸 칭찬을 주니까 자꾸 거기에 좀 더 연연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적절한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계속 연연하면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중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사실 너무 즉각적으로 오가잖아요. 올리면 몇 분 안에 틱틱틱틱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성과가 바로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을 때, 즉각적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쪼르르 SNS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SNS의 문제점이 이 좋아요를 통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받게 되고 거짓 성취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누군가의 좋아요와 나의 좋아요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축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이 좋아요 수를 노출하는 기능을 없앤다는 그런 발표를 했죠. 네. 난리 났었죠. 그렇죠. 어떤 인플루언서는 뭐 울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좋아요가 생명인데, 그죠? 네. 근데 이 좋아요라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이 그림이나 어떤 글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게 목표라면 이 좋아요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SNS가 결국은 내 SNS인데 나를 소외시킨다는 것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들이 이걸 공감해 줄까? 남들도 멋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타인의 반응을 자꾸만 신경 쓰다 보니까 거짓된 자기를 내보이게 된다고나 할까요? 반응을 더 좋게 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막 가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집에서 밥상 차렸을 때 집에서 먹는 밥은 그냥 뭐 이렇게 큰 통에도 먹고 막 이러는데 어쩌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으면 괜히 하얀 접시 꺼내가지고 세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자기 감정조차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이런 감정 느껴도 되겠니? 약간 확인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기 감정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픈 상황에서 뭐 슬픔을 이렇게 글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쵸? 또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세팅에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그리고 사진은 저 사진 도대체 몇 번째 찍어서 올린 걸까. 네. 정말 슬프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진을 막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찍을 여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감이 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이 이미지로 소통하는 시대라서 그런 건지 뭐 좀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진이라는 것에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사진이나 이미지로 남은 한 장면만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경험한 덩어리는 되게 큰데 딱 사진으로 남은 그 한 장면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슬퍼서 울다가도 셀카 찍어서 올린 사람들은 그 셀카의 순간만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당연히 온전히 느끼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감정이라는 게 혼자서 담아두고 견디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위로받고 슬프면 슬프다, 화나면 화났다, 짜증나면 짜증났다 이렇게 다 공유하면서 확증을 받으려고 하니 좀 감정을 견디는 힘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인의 반응을 신경 쓰면서 자기를 포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또 포장 얘기 나오니까 카메라 어플이 생각나네요. 어플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카메라 어플로 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어색해서 그걸로 사진 찍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 어플 아시죠? 그쵸. 막 화장 안 했는데 화장한 것처럼 나오고 되게 턱도 막 깎아주고 애기처럼 나오잖아요. 어려 보이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아는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는 이제 그 어플 없이는 사진을 못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젊게 나오고 근데 최근에 공적인 일로 뭔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사진 찍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셨대요. 여기 목주름 빨리 없애라고. 왜 이렇게 목주름이 많이 나오냐. 왜 이렇게 턱이 왜 이렇게 각지게 나오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또 올리고 계속 내내 이게 내 모습이야 하고 보는 과정에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실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만족하기 힘들겠죠. 자기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점점 현실과 이상적인 모습의 괴리가 커지고 불만족이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이미 이제 어떤 보고서에서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2017년에 영국의 이제 왕립, 뭐 이름도 멋있네요. 왕립 보건학회에서 발표한 청년층 정신건강에 SNS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수많은 SNS 중에서 가장 유해한 SNS로 인스타그램이 꼽혔대요. 인스타그램이 뜬 이유가 그 필터 기능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자체가 현실 왜곡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 조작이나 포토샵, 필터링 이런 게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유해하다라고 평가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어린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그렇죠. 올릴 수 있는. 네.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 완벽한 이미지, 이런 환상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현실을 마주했을 때는 고통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인스타그램의 문제는 아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스냅챗이나 뭐 틱톡, 페이스북 이런 다른 SNS에서도 이런 현실 왜곡, 이미지의 조작 이런 게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이미지의 왜곡, 또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강박 외에도요, SNS는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을 유발해요. 이 포모 증후군이란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고립 공포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지 못할 때 심리적으로 고립될까 아니면 소외될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SNS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SNS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이 고립 공포감도 심화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인싸, 아싸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혹시 인싸, 아싸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아예 SNS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싸는 인사이드? 인사이드인데 이제 우리끼리 통용되는 말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네. 아싸는 아웃사이더인데 이 아웃사이더는 좀 이렇게 찌질이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이 포모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서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들이나 먹거리나 이런 걸 내가 따라가야만 이 그룹에 속하는 것 같고 나도 뭔가 잘 나가는 어떤 대열에 합류한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막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이렇게 팔로워 수 많은 인플루언서들한테 그렇게 마케팅 투자하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고립 공포감,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즐길 수 있는 힘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SNS에 중독되다 보면 이 혼자 견디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해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사회 관계도 바꾼 것 같아요, SNS가. 그래서 나는 쟤랑 인스타 친구인데 너는 아니니? 약간 그런 식으로 관계의 친밀도가 얼마나 우리가 SNS를 공유하나로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그문트 바우만이 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의 한 구절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결국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놓친 그 고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창조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에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러한 고독의 맛을 결코 음미해 본 적이 없다면 그때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박탈당했고 무엇을 놓쳤으며 무엇을 잃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SNS에 빠져들면서 뭔가 고독으로부터 탈피하려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또는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박탈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SNS가 정말 이미지잖아요. 그 수많은 시각 자극들에 계속 뇌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 뇌가 쉴 틈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머물러 생각하는 힘을 점점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왜 아이들한테 유튜브 같은 거 못 보게 하고 핸드폰 못 만지게 하고 이러는 게 뇌가 멍청해진대 이러면서 애들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같이 멍청해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의 부정적 폐해 중에 하나는요. 이 SNS가 사회적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SNS를 많이 한 경우에는 사회적 기술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SNS는 아까 지금 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뭐 또는 단문의 글자와 이모티콘들로만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SNS에 올라오는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 순간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딱 선정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인간관계는 그렇지가 않고 많은 정보를 종합해야 되는데 스스로 종합할 힘은 사라지고 남이 제시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롭지 않고 싶어서 연결되고 싶어서 시작한 SNS가 인간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SNS에 빠지는 이유들과 그 다음에 SNS의 폐해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SNS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SNS가 갖는 기능 자체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SNS를 제가 이번에 자료 찾아보면서 또 하나 놀란 것은 SNS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SNS로 부자 되기, SNS 마케팅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걸 잘 활용하면 또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세이고 사회적인 변화라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기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순기능을 위주로 누리기 위해서는 좀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 의존하는 건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SNS 할 때 사람들이 좀 쉬려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SNS라는 플랫폼들이 본질적으로 자기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더 오랜 시간 거기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하나 흥미있는 거 보기 시작하면 자꾸 관련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시해서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고 정신 차려보면 막 몇 시간씩 보고 있고 몰입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과몰입이라고 하죠. 또는 중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혹시 SNS 중독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SNS 중독 테스트인데요. 다음에 10개의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3번 이상 폰을 꺼내서 SNS에 접속한다.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직전 하루 중 시간이 남을 때마다 SNS에 접속한다. 3. 알림이 뜰 때마다 바로 들어가서 확인한다. 4. 길을 걸어 다니면서 SNS에 접속하는 편이다. 5. 한밤중이나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SNS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 6. 링크와 스크랩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글을 올린다. 7. SNS에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이 안 달리거나 좋아요가 없으면 속상하다. 8. 지인에게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9. 휴대전화가 손이 닿는 곳에 없으면 불안하다. 10.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까봐 항상 불안하다. 어때요, 대 박사님? 저는 이 SNS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이 달라지는데요. 팟빵 앱은 SNS인가요? 그거는 SNS로 치지는 않죠. 않지만 요즘 제가 가장 중독되어 있는 앱이긴 한데요. 네. 그런 알편심에 중독된 거죠. 그렇죠. 맨날 댓글, 좋아요, 구독자 수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문득 네. 원래 제가 처음에 체크했을 때는 지인에게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해서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팟빵 알편심을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넓게 보면 한 대여섯 개, SNS의 범위를 좁게 보면 한 4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저는 넓게 본다면 한 4개, 그리고 SNS 범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로 보면 3개? 체크하면서 참 찔리네요. 저희 지금 넓게 보면 좁게 보면 하면서도 아니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독 아니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SNS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라면 다들 한 4개, 3, 4개에서 5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막 엄청 공신력 있는 검증된 테스트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네. 그런데 이제 이 문항 중에서 좀 심각하게 느낀 거는 저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SNS에 접속하는 편이다. 전데? 저도 저 그래요. 거기 체크했어요. 위험하잖아요, 사실. 근데 길 다니면서 요새는 뭘 안 보고 가면 또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행하면서 뭐든 안 하면은 네. 허전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참 경각심이 많이 불러일으켜졌네요, 저 또한.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검증된 테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원칙은 SNS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2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그냥 평상시대로 SNS를 써라라고 하고, 나머지 한 그룹에게는 그 한 앱당, 그 SNS 앱당 하루에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 시간을 제한한 그룹의 사람들이 우울이나 고립감을 훨씬 덜 느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이 결과는 애초에 우울을 많이 느꼈던 사람에게는 특히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한 사람들일수록 SNS를 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다시 확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자는 SNS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지만 이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SNS를 덜 하면 할수록 어떤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모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도 찾아봤죠. 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의지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편심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의지력은 쓰면 쓸수록 바닥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SNS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동 로그인 기능 쓰고 계세요? 저는 그거를 요즘에 그냥 해놨는데 한창 SNS 제가 너무 많이 한다라고 느꼈을 때 아예 로그아웃을 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냥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로그인 하려면.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 회사들은 더 쉽게 접속하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잖아요. 연동도 되고 막. 네.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멀어져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끄고 매번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도 겁나 어려운 거 정말 외우기도 어려운 거 막 이상한 비밀 노트에 적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나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가능하다. 다행히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한 기능이 일부 있기도 하고요. 다른 앱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예 그 앱을 터치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잠기도록 해주는 그런 앱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앱들은 제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탁 누르면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풍경 사진 같은 게 나오면서 너 정말 할 거니? 뭐 10분만 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는 앱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써보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인간이 만든 SNS 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앱이 개발되는 좀 웃픈 현상이네요. 근데 그만큼 인간의 마음 먹기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저도 이걸 또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또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약간 그래도 줄인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도 통제할 수 있네. 내가 막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내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네. 이런 통제감과 효능감, 자신감 같은 게 좀 생겨서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또 SNS 안 하는 시간을 정말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던가 뭐 누군가와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생산적인 것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SNS를 덜 해서 그 남은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만족스러우면 SNS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완전 공감해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또 바쁘고 할 일이 사실 많아도 SNS에 막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 현재 상태를 막 공유하고 그런 경우를 보면은 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뭔가 공허함이 내면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SNS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SNS에 의존하는 어떤 행동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만약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SNS부터 좀 들어가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SNS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그 욕구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너도.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SNS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최상의 모습만 보여주는 그쵸. 곳이기 때문에 SNS를 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 것은 절대 아니죠. 단면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들이 나의 SNS에 보여주는 어떤 반응에 도취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좋아요 눌렀다고 해서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습관적인 습관이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르면 보상을 얻기 때문에 맞아요. 자신의 즐거움을 거예요.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NS와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면 관계 경험을 더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외롭고 좀 우울할수록 힘들어도 오히려 대면 관계 경험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예전에 애기 엄마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애 사진을 열심히 올리는 엄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 애와 진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찍어 올릴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혀야 예뻐 보일까? 이런 거를 고민하니까 그리고 또 막 사진 골라서 올리고 쓰고 이러느라고 애가 막 엄마 같이 놀자 이렇게 좀 조용히 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고 있는데 애가 소외되는 그런 SNS가 돼버렸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지 가서 그 좋은 풍경들을 온전히 감상하지 못하고 아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그 경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SNS를 위한 경험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경험을 좀 추구하시고 느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방법들 여러분들 모르셔서 못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이 SNS의 좀 폐해,
우리가 좀 느끼지 못했던 폐해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을 수 있다. 좀 여러분들, 또 저희 포함해서, 둘 다 포함해서 경각심을 좀 느끼고 조금 줄이려는 노력, 또 내 삶을 좀 충족시키려는 다른 활동들 또는 대면 관계 경험을 늘리려고 해봐야겠다. 이런 좀 의지, 생각들 드시면은 그걸로써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 것 같아요. 오늘 알편심에서는 SNS를 주제로 여러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대박사의 정리 시간에서 정리해 볼게요. 네. SNS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 밑면에는 사회적인 욕구, 외로움, 그리고 자기에 대한 과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연결되고 싶어서 하는 SNS가 결국에는 외로움과 우울과 소외를 더 높인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성취감, 너무 즉각적인 보상, 사회 비교 이런 것으로 빠져서 결국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존감 도둑이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SNS를 똑똑하게 자기의 통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을 굳게 먹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변화시킨다거나 유혹으로부터 아예 멀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편영 잊지 않으셨죠? 이것도 또 묵은지 코너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알편영으로 찾아뵈려고 해요. 네. 어떤 영화죠? 내 사랑이라는 제목도 참 사랑스러운 영화인데요. 이게 원제는 모디라고 캐나다의 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적이면서도 편안한 그런 영화인데요. 저희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아껴뒀던 영화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미리 보셔도 좋고 보시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주에는 알편영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나요? 가상세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현실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는 삶을 사시길 응원할게요.